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국장에 올라야 전반적으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예. 예. 이게 미국장이 오르면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국장이 좀 잘 돼야 요즘 그러니까 여의도 분들하고 가끔 통화를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뭐 아프신 분도 있고 뭐 독감 걸리신 분들도 있고 요즘에 뭐 장염도 굉장히 유행을 좀 했었고. 네. 근데 괜찮으세요? 기분이 좋아서. 괜찮어 다들. 우리가 뭐 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기분 좋은 일만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미국장도 올랐습니다. 미국장도 그 나스닥이 한 0.98% 상승했고요. 다우존스는 0.38% 상승했고 S&P 500은 0.67%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 변동성은 없었어요. 장중 내내 좀 이렇게 상승한 상태에서 변동성 없이 그냥 그 상승세를 유지해 갔고요. 그 제일 많이 오른 데는 아무래도 그 철강 회사와 알루미늄 회사가 좀 올랐습니다. 네.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라고 여기가 18% 올랐는데 여기가 제일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회사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색할 정도로 여기밖에 없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입니다. 네. 철강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그 나라가 성장한 이후에는 그 자체적인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1위 회사라고 그러면 뭐 지금 바오산 철강이 1위일 건데 그것도 네. 중국에 있는 회사들 다 이것저것 합친 거고요.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는 뭐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합쳐 있는 거고. 네. 지금 이제 그 클리브랜드 클리프스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좀 합병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이름부터가 클리브랜드랑 클리프스랑 합친 것 같긴 네, 하네요. 이름들이 다 길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르셀로미탈, 뭐 바우산도 뭐 이름 몇 군데 합쳐갖고 그렇게 된 거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탑 10 중에 그 뭐 특별히 인수합병을 크게 하지 않고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신일본제철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신일철주금이었다가 일본 제철이었다가 신일철주금이었다가 신일본제철이었다가 이게 이것저것 합치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포스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게 꼭 규모를 인수합병을 통해서 키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포스코도 그렇고 고려아연도 그렇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잘 뽑아요. 그쵸. 똑같은 철광석을 갖고 오더라도 네. 거기서 쭉쭉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이제 아연 받아오면은 거기서 막 은도 뽑고 동도 네. 뽑고 금도 뽑고 구리도 뽑고 아연도 뽑고 납도 뽑고 남는 남은 게 거 없어요? 다 뽑은 거 이제 쓰레기 남는 것도 있으면 그거 슬러지 만들어서 또 시멘트 회사에 갖다 팔고 100% 다 뽑네요. 거의 다 뽑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뉴코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알루미늄 쪽에 좀 유명한 회사고요. US 스틸도 한 4.8% 올랐습니다. 근데 알코어가 그 저기죠. 알루미늄 제조 네. 회사죠. 예, 여기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 US 스틸 관련해서는 뉴스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US 스틸 인수 관련해서 과반은 안 된다. 네? 과반은 안 된다. 51%는 안 된다. 네, 네. 네. 근데 그 이시다 시게루 총리는 인수라고 얘기 안 하고 투자라고 표현을 또 하고. 그래서 50% 언더에서 좀 합의를 보려 그러나 뭐 이런 관측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상승했고요. 브로드컴, 마이크론, 뭐 반도체 종목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기세 그대로 한국장으로 네. 좀 이어지기. 어제 삼성전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장으로 좀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세수 펑크 났다는 얘기인데요. 30조 8천억 정도가 빠졌다. 예산 대비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은 국세 수입 실적입니다. 이게 30조 8천억 정도가 빠졌다라는 건데 30조 8천억이 빠진 것도 2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좀 있었고요. 그 전에도 한 30조쯤 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더 컸어요. 더 컸었나요? 예, 예. 네. 그 좀 순서대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숫자를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네네네. 그 전에 56조 4천억을 그렇게 기억해요. 많이 났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 좀 컸는데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이 336조 5천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23년 실적 344조에 비해서 7조 5천억 줄어든 수준이고요. 이게 참
23년 실적보다 안 좋았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게 2023년의 경제 성장률이 1.4%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세수보다 지금 더 줄어져 있다는 상황이고요. 본 예산을 잡았던 게 367조 3천억이었는데 이게 30조 8천억이 덜 거쳤다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차율이 한 마이너스 8.4% 정도 되고요.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그 뭐 1년 전에 예상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 9월에 한번 재추계치를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3분기까지 대충 1, 2분기 지나고 이제 3분기까지 돼 보니까 대충 한 337조 7천억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좀 안 나올 것 같아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1조 2천억 원이 좀 적습니다. 그것도 표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 여기 재추계치. 네. 네. 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재추계치가 337조 7천억 원이었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보니까 336조 5천억, 1조 2천억 정도가 덜 거쳤다. 3개월 만에 1조가 덜 거친 거네요. 예.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보실 만한 포인트는 일단 부가가치세 수입이 재추계보다 1조 5천억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반도체 투자 증가로 환급이 늘면서 7천억 원이 줄었다.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 근데 이거는 마지막 한 달에만 영향을 네. 좀 줬을 건데 그것도 마지막 한 달에 영향을 좀 세게 준 측면이 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제 사후 검증뿐 아니라 거시지표 모델 확정 예산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뭐 국회 전문가 KDI 등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공지능 모델 활용이나 거시지표 외 미시정보 활용 등에 대한 용역을 통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데이터가 문제일지 아니면은 기재부가 약간은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관점 아니면 약간은 보여주기를 네. 위해서 좀 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다면 네. 이전보다 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같은 건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낮게 쓰면은 그 올해 경제가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야 실적 보고 해봐, 올해 목표 보고 해봐.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충 이만큼 나올 거 알겠는데 네. 그거 보고 하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이만큼 높여봐. 높여놨다가 네. 나중에 이렇게 낮추고 그러면 높게 가져가면은 사장님은 가서 이렇게 뭐 투자자들한테 네. 우리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네. 라고 또 얘기하고 그다음 연말 되면은 또 이렇게 뭐 못했다 그래가지고 좀 주가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을 좀 연상시키는 일이 좀 반복되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데이터가 부족해서 문제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숫자를 바라보는 그 이렇게 목적 네. 진짜 세수 추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세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거는 법인 세수 악화가 좀 큰데요. 지난해 법인세는 62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조 9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물론 법인세가 2023년 실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 2023년에 수출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2024년에 거친 세수가 좀 법인세 쪽에서 좀 빠졌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인정할 만합니다만 근데 과연 그때 법인세율을 꼭 인하를 해줬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법인세를 더 내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해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필요한 산업에다가 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책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예산을 써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네. 잘 해주는 거 네.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율 같은 거를 굳이 낮출 필요가 있었는가를 좀 돌아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로 이어진다면 네. 그러면은 좋은데 선순환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차라리 법인세를 걷고서 투자를 하는 기업에다가 이렇게 몰아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제가 왜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부가세 수입은 전년보다 양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하고 부가세는 또 개인들이 그렇죠. 다 내는 측면이 있고 소득세는 우리가 뭐 유리지갑 얘기하는 거 있죠. 네. 그리고 부가세 같은 경우는 역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내가 얼마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를 하게 되면 다 내는 네.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제 넉넉한 분이든 좀 부족한 분이든 똑같이 내야 돼요. 부가세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득세, 부가세 수입이 전년보다 양호했다라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지금 세금을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라는 거는 뭐 이렇게 꼼꼼하게 잘 걷냐의 문제라기보다 네. 이제 구조적으로 잘 걷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국세 수입 올해 국세 수입안은 38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럼 작년 세수 실적보다 45조 9천억 원이 증가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몰라 45조 9천억 원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보다 법인세 수입이 많이 늘 거예요. 네. 왜냐면은 작년에 우리나라가 그쵸.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법인세 수입이 이제 올해 음. 반영이 되는 거니까 늘긴 늘어날 건데 이 부분도 이게 거의 한 2년 연속으로 기재부의 세수가 크게 펑크가 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도 기재부의 어떤 그 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보인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지금 그 뒤에는 남 걱정이고 네. 뒤에 뭐 트럼프 AI 요건 남 걱정이고 우리 걱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지금 이렇게 세수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고 세수가 안 좋다라는 건 기재부 관료들이 잘 못 걷어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이고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는 거에 문제라 그러면은 지금 당장 그 고용노동부가 어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이라는 그 자료를 냈는데 신규 일자리가 13만 5천 명이고 네. 신규 구직 인원이 47만 9천 명이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어. 그 뭐 미국 얘기하면은 뭐 일자리가 하나 뭐 두 개 있는데 사람이 한 명 있다. 네. 이 얘기 많이들 보셨잖아요. 네. 우리는 일자리가 하나가 있으면 사람이 세 명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직급여, 그러니까 실업급여죠. 1월에 구직급여 지급액이 9,747억 원으로 2024년 같은 달보다 3.8% 증가했고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액이라고 네. 합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질적인 측면은 뭐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청년 취업자 네. 그들이 좀 잘 취업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300인 이상의 대형 사업체의 월 평균 취업자가 314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이제 5만 8천 명이 늘었는데 2018년 5만 명 이후에 6년 만에는 가장 작은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거고요. 기업들도 인력을 뽑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가 보네요, 요즘에. 그렇죠. 그러니까 증가폭이 계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고 공공기관들도 그리고 청년들이 그래도 되게 가고 싶어하는 네. 직장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 지난해 339개 공공기관의 체육 일반 정규직이 19,000명으로 19,000명으로 이제 2만 명 선이 좀 붕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9,000명이니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네. 2019년에 4만 명이었어요. 5년 전에 4만 네. 명이었는데 지금 반토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한 1,0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들은 이제 은퇴 후 재취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또 고령자 고용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좀 치열한 경쟁이 네. 좀 이루어지게 될 그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보통은 외국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뭐 국내 고용 통계나 이런 걸 잘 안 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뭔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치가 뭐 한다고 되겠어요? 나는 이런 패배의식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뭐래도 좀 해야 됩니다. 아 지금 스스로 반성하신 거예요? 저 순간적으로 얘기를 하고서 패배의식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신 건가? 네, 뭐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런 시대적 유감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4시 반 앞권에 그거 홍보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프로님이 홍보요? 직접 출연하십니다. 앞권 시간에 정프로가 아마 출연하는 모양이죠. 예. 네, 이번 주입니까? 예, 이번 그때는 이제 웃음기 쫙 빼고 네. 왜? 진짜 시대적 유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 최강관세 얘기 어저께 갑자기 나와가지고 네. 좀 스트레이트 뉴스, 그러니까 팩트만 전해드렸었는데 약간의 좀 해설까지 더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율 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좀 인상적인 부분들은 이전에 냈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는 어쨌든 뭐 진실이든 아니든 목표는 마약
관세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철강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보편 관세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목이긴 하지만 네. 그 거래 상대방에게 모두 다 보편적으로 적용하려 그러는 성격이 좀 있어서 좀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일기에 그 2018년 3월에도 그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을 했었고,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한국 같은 국가들은 협상을 거쳐서 철강 관세를 좀 면제를 받았고 대신 쿼터제를 네.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자꾸 하다 보니까 악권을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내용이 좀 길어서 그런데 네. 지금 미국에서 쉐일오일 같은 쉐일가스 같은 경우에 투자를 많이 강화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유정관 업체라 그래가지고 네. 파이프라인 만드는 업체들이 있어요. 뭐 네, 세아제강을 비롯해서 뭐 이렇게 쭉 휴스틸 뭐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쉐일가스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나라 유정관이 좀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그 무역 통계를 보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예요. 몇 년 동안. 이게 쿼터를 꽉 채워서 가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더 수량, 뭐 수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공급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더라.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또 국장 하시는 분들도 이게 그냥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그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연관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길게 해서 악권에서 좀 다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이른바 악권 시청자분들은 그 빌드업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산업 관련한 얘기 쭉 하다가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종목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회사가 어디냐 뭐 그런 것까지 좀 해드리고는 있는데 네. 이번에 근데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또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영향을 좀 받을 건데 현대제철이 왜 그러니까 영향을 받냐면은 그 무거운 철강제를 굳이 미국까지 실어다 날르려면 니즈가 현대제철은 있잖아요. 네. 현대차. 네, 그렇죠. 현대차가 있으니까 네, 그쪽에다가 네, 네. 철강을 좀 실어다 날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 맞으면 현대제철이 미국에 공장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거 나오자마자 독일이 1시간 안에 뭐 하겠다 그러면서 슐츠 총리 난리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럴까요? 독일 차들. 독일차. 독일 차들의 미국 공장이 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충돌을 일으키는 거고 그래서 이게 과연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를 보면은 한 그 최강 관세 인상분의 한 절반 정도는 미국 소비자 가격에 다 반영이 되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이 좀 부담을 하더라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위별로 살펴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철강 관세 같은 경우는 수입국이 뭐 1, 2위가 캐나다, 멕시코니까 네. 캐나다, 멕시코가 제일 데미지가 클 것으로 보이고요. 그 캐나다가 23%, 멕시코가 11%, 브라질이 9%, 한국이 9%, 독일이 6%, 일본이 5%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수출 같은 경우는 전체의 절반이 캐나다이기 때문에 네. 캐나다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랍에미리트가 5%, 한국이 4%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알루미늄 수출에서 이게 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즉흥적인 성격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이게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정말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네. 게 있어요. 뭐 그러니 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여기서 알루미늄의 가공품도 들어갈 것인가? 그 양극박. 부분에만. 네. 배터리 양극박.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구리박, 네. 알루미늄 박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 양극재, 음극재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 알루미늄 박에도 들어가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좀 우리나라의 그 LG전자 공장이라든지 삼성전자 공장에 들어가는 철판들 네. 이런 것들도 영향을 그러나? 받는다?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의 불확실성은 뭔가 우리도 되게 불안하고 네. 이게 전반적인 언론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굉장히 좀 과도할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근데 그 지만수 박사님, 금융연구원 지만수 박사님하고 인터뷰할 때 들었던 얘기가 만약에 우리 편을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편을 만들어야 되냐라고 그랬더니
그 뭐 저런 거 있대요. 약간 좀 영리하게 살펴보면은 미국을 상대할 때는 자유무역 편에 서고 네. 중국을 상대할 때는 공정무역의 편에 서서 네. 그렇게 우리하고의 이해관계가 맞는 그 기업 국가들과 이제 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룸들을 좀 만들어가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인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노력들이 네. 필요하겠죠. 노력이라 함은 그냥 말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직자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진짜 캐나다는 승질이 막 나겠네요. 캐나다 승질 나죠. 국경 뭐 이렇게 막아줬더니 이제는 철강이야. 근데 철강 알루미늄도 다 캐나다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니어쇼어링이 때문에 캐나다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쪽으로 많은 이제 그 공급망들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웬만한 거 건드리면 다 캐나다, 멕시코는 되지 않을까요? 걸리죠. 네,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캐나다는 그 자기네들이 그냥 만드는 거야 아니면 중국에서 갖고 온 거 다시 원 쿠션을 수출하는 거예요? LG 엔솔 공장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근데 고민되는 게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니어쇼어링 하라 그래갖고 멕시코, 캐나다에다 공장 갖다 놓은 건데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리쇼어링 하라 그래가지고 또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보조금 준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또 없앤다 그러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무서운 거예요. 바이든 행정,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아무리 길어도 4년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진짜 유지가 되는 건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 제일 싫은 거예요. 네. 공장 한 번 짓고 4년 있다 부실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요새 그 기업들하고 얘기해 보면 거의 말이 없어요. 그래요. 뭐라고 말할 그렇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래서 그러니까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 이렇게 유심히 안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검토 다 해요. 네네네. 검토는 다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네. 있고요. 세 번째 뉴스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마크롱 대통령이 AI 분야에 163조 원을 투자하겠다. 세네요. 네, 거기에 UAE, 그 캐나다 투자회사 브룩필드에서 500유로, 200유로를 투자받기로 한 게 포함이 됐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 회사 브룩필드라 그러니까 이게 좀 낯서시죠. 네. 얼마 전에 뭐가 걸렸었는데? 웨스팅하우스. 아, 네. 그 원전하는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브룩필드가 투자 회사예요. 네. 펀드. 네. 근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지고 있는 펀드입니다. 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유럽입니다. 네. 뭐 프랑스는 뭐 좀 좋은 모델로는 미스트랄 같은 모델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규모가 163조 원이면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뭐 AI 투자하는데 왜 이렇게 커? 근데 거기에 낀 데가 보니까 중동 자금하고 에너지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예요. 그러네요. 스타게이트 700조 프로젝트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인 건데 네.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유럽 스타트업은 불충분한 자금과 AI 연산 처리 능력에 대한 접근성 부족, 규제 적용 방법의 불명확성 등 힘든 싸움에 직면하면서 미중 스타트업에 오랫동안 뒤처져 왔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유럽은 최근 몇 년 동안 뭐 한다는 것보다는 못하게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를 못하게 하니까 우리 기업들이 불리하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도 못하게 하겠다. 이게 규제의 프론티어. 네. 이게 그런 성격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마크롱 대통령이 지적을 했었고 그런 필요한 게 뭔지에 대한 얘기인데 그 충분한 자금과 연산 처리 능력에 대한 접근성 부족. 네. 연산 처리 능력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라는 건 뭐냐면은 GPU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GPU가 없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 엔비디아 GPU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GPU가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망, 네. 그러니까 전력 생산부터 망까지에 있는 이 거대한 인프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태원 SK 회장이 CES 간담회 끝나고 나서 네. 기자 간담회를 끝나고서 기자들이 한참 물어보는 질문 다 답변하고서 마지막에 질문 안 한 거예요. 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는 AI 인프라와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AI를 상시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AI를 만들고 연구하는 사람이 AI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결과가 나올 거 아닌가. 네. 기본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다. 마크롱 대통령하고 얘기가 똑같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네. 게 아까 유럽 스타트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이 대한 얘기인 거고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마음대로 이거를 좀
AI를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 환경. 네. 근데 우리나라는 과기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거 보니까 2027년까지 GPU 3만 장 확보하겠다.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AI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를 좀 취재를 해봤어요. 네. 근데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전해드릴 건데 우리나라가 미리 했었더라고요. 미리 했었다고요? AI 투자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네. 언제? 그 GPU 기준으로 V100 이전에. 아 그래요? 200 이전이면은 그러니까 2017년 이전에. AI V- 투자를 우리가 많이 했다고요? 네. V 다음에 A 다음에 H V- 다음에 B니까 네. 한참 전이네요. 예, 예. 거의 뭐 기본 조 단위 이상. 네.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AI가 개화가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서 시대가 갑자기 트랜스포머 시대로 바뀌면서 이제 뭐 GPU가 쫙 쓸어가는 그런 걸로 바뀌었는데 네.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시간 관계상 중국은 삼중 나선형이라는 이 키워드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중 나선형이라 그래서 그 예전에 제조업 2025처럼 네. AI 시대를 끌고 가기 위한 삼중 나선형이라는 계획을 추진하고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 이민 점수제 이런 거 하고 인내자본 펀드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인내자본 펀드 도입하는 방안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AI 칩 네. 엔비디아 거 못 쓰게 하니까 이거의 점유율을 최소한 35%까지 늘리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챗GPT 만드는 오픈 AI는 수개월 내에 인공지능 자체칩 개발 설계를 완료하고 TSMC의 생산을 의뢰할 계획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목표가 GPU 3만 장이다. 네. 27년까지. 그래서 그 부분들은 뭐 GPU 3만 장에서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30년까지 사기로 했던 거 27년으로 당기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이번에 딥시크가 보여준 거는 딥시크는 그 막 진짜 그 오픈 AI나 뭐 구글이나 이렇게 막 메타나 막 수십조 막 수백조 때려박는 그런 걸로 보여준 게 아니라 네. 진짜 그 AI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타쿠처럼 뭐 이걸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했고 막 그 뭐 엔지니어를 갈아 넣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엔지니어링 최적화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 전문가들의 호평이 너무나 이어지고 있어요. 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후다도 막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보고 해가지고 우리 컴퓨터 좋아하는 애들이 어렸을 때 네. 괜히 막 나사 하나까지 다 풀어봤다가 조립 못해갖고 아빠한테 혼나고 이런 애들이 그러면서 아 이거 이렇게 조립하면 더 쉽구나. 네. 진짜 뭐 무슨 이상한 개조도 막 해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딥식이 나왔다는 거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최소한 우리나라의 그 AI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정말 AI를 가지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 정도는 네. 어른들이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아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거 많잖아요. 네. 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어쩜 유튜브보다 더 먼저 그렇죠. 시작했고 혹은 뭐 저 뭡니까 그저 페이스북보다 먼저 시작한 싸이월드. 싸이월드 뭐 이런 거 있었고 네. 도토리도 있었으니까. 도토리도 있었고 네. 그러나 그게 이제 글로벌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점점 그 뒤에 나오는 서비스에 이제 밀려가면서 역사에 한 흔적으로만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그 연애 세포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좀 다 그냥 옛날 얘기잖아 그냥. 저도 옛날에 옛날에 ADSL 시대를 아유 그때가 이제 연애하던 시절이지. ADSL 진짜 오랜만에 듣네. 그때만 쌈장 걔가 나와갖고 막 다 받아준다고. 세계 1등하고 참 1메가 막 그런 속도 나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런 세포를 깨우기 위해서는 일단 속옷부터 바꿔야 됩니다. 켈빈 클라인 CK면 뭐 일단 바지 벗고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허리띠 위로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그 허리띠 위로 CK가 보여야 보여야죠. 이제 그걸 네.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그게
다른 거면 일단 안 입잖아요. 안 벗기잖아. 예, 그래서 CK를 갖고 왔습니다. 켈빈 클라인 정품 남성 면 팬티, 기능성 팬티 3종 세트에서 총 6개 한 번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괜히 그럼 이렇게 손 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티셔츠 올라가면 이게 살짝 보이게. 기지개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이렇게 싹 보이고. 보여줘야죠. 네, 여러분도 한번 보여줘야죠 이제는. 어차피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가는 길이 중요하니까 CK로 가야죠. 네, 그리고 뭐 빨간색 뭐 이런 거 제가 볼 때 괜찮습니다. 검정색 괜찮아요. 네, 그런 걸로 한번 여러분. 진짜 부러웠었는데. 옛날에. 뭐가요? CK? 옛날에 이렇게 MT 같은 데 가면 그 남자애들끼리는 서로 같이 이제 목욕도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저거 입는 애들 되게 부러웠었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팬티는 안 입잖아요. 속은 안 입는데.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얘는 한번 입어보려고. 네, 저도 뭐 이제 끝났지. 그러나 다시 한번 남성적 매력을 뽐내고 싶어서 CK로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 되겠다. 네. 네, 그전은 저는 이제 그 안에 내용물에 있어서 완벽했기 때문에 CK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렇구나. 갑옷이 필요 없죠. 네. 그러나 이제는 저도 그런 게 필요할 때가 된 것 같다. 여러분도 CK로 한번 매력을 뿜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CK 요게 얼마예요? 6장. 네. 제가 한번 좀 찾아보니까 6장에 79. 79,000원? 79,000원. 오. 79,000원. 한 장에 한 만 원 조금 넘는? 12,000원 정도 되나?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투자해야지. 예. 왜냐면 뭐 어차피 속옷 입는 이유가 뭐예요? 벗으려고 입는 거 아니에요? 다 벗기 위해서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옷이라는 게. 옷은 벗기 위해 입는 거다. 네. 산은 내려가기 위해 올라가는 거고. 근데 다른 거 저 쌌다가 평생 안 벗게 되면 그거는 속옷 아무리 싼들 소용이 없다는 그래. 거야. 그래서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다 벗기 위해 심지어 술도 안 드셔 정프로님은. 술을 안 먹어요. 술 안 드시는 정도. 다 벗기 위해 입는 속옷 CK로 벗을 일 자주 만들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매일매일 씻어야죠. 6종 그러니까 샤워하려면 6종 79,000원에 여러분 한번 매력나무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99,000원. 그래요? 네. 가끔 보면 저 뭐 인터넷에 이게 약간 가품이 많아요. CK가. 네. 요건 진품입니다. 그 보시면 안에 있는 그 구분 방법이 있는데 뭐지? 하여튼 안에 무슨 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있어. 그 태그 같은 거, 태그가 패키지 테크 뭐 이런 것도 있고 제대로 된 정품으로 사시라는 겁니다. 그 나중에 벗었는데 가품인 거 드러나 그것도 난 못 견디거든. 뭐야 오빠? 켈빈 클라인이 C야? 이러면서 CC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가품 사지 마시고 정품으로 항상 아름다운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우리 뭐예요? 그래비티 샴푸 몇 개 남았냐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간당간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몇 개니까 진짜 필요한 분만 저 여기서 링크 들어가셔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개 없어요 이거는. 항상 몇 개 갖고 오면 금방 다 나가고 또 한 3주 없어. 그렇죠. 그럼 또 3주 동안 열심히 공장에서 만들어. 그 다음에 또 몇 개 배당 받아갖고 또 팔고 나면 또 없어. 엑스트라 스트롱. 그러니까 그냥은 좀 있어요. 이 시중에서도 보면 그냥은 좀 있어. 근데 엑스트라 스트롱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시는. 그 엑스트라 스트롱이 좀 더 짧은 머리, 더 빈 한 머리, 덜 빠지게 더 강하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엑스트라 스트롱은 거의 없습니다. 웃돈 받고 파는 데 많고요. 저건 물량 있으면 미국에도 좀 갖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것들 저희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그걸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력남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도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웬일로 매력남이라고. 매력남.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